안녕하세요. 스카이프리즘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류동란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마침 조금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해 봤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비밀 녹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좋은 주제네요. 저도 평소에 늘 궁금하긴 했어요. 네, 녹음 파일이나 영상 파일은 보는 사람한테 직관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명력이 높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10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녹음 파일이나 영상 파일 하나만 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법 녹음이나 불법 촬영에 대한 유혹도 커지게 마련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녹음하기도 정말 쉬워졌잖아요. 네,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통화 중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간단하게 녹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으로 업무용 통화를 할 때는 항상 이 대화가 녹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통화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녹음을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 거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밀 녹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우 쉬워요. 이것을 전화 통화하는 경우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로 나누기도 하고, 양자 간 대화의 경우, 삼자 간 대화의 경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참여를 하고 있으면 허용이 되고,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전화통화건, 대화건, 양자간 경우건, 삼자간 경우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간단한 기준이네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변호사답게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근거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타인 간의 대화예요. 대화가 쟁점이 아니라 그 대화의 타인성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관해서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말이죠. 저랑 진행자님이랑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나 진행자님 입장에서 보면은 타인 간의 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판례는 토론이나 회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 토론이나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은 그 토론이나 회의는 내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토론이나 회의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아요. 네, 잘 알겠어요. 대화의 타인성에 따라서 불법 녹음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3명 이상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대화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나요? 네, 매우 예리한 지적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대화의 내용을 묻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는 내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잘 알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처럼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고 현금으로 줘서 금융자료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잡아떼면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화를 걸어서 증거를 만들라고 조언을 해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너 나한테서 빌려간 돈 100만 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좋은 말로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아직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 갚을 거냐고 좋게 사정을 하는데 내가 네 돈 언제 빌렸는데 라고 잡아떼기는 보통은 어렵죠. 보통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몇 달 후에 돈이 생길 곳이 있으니까 그때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발한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부부간의 부정행위나 불륜이 문제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예로 든 경우랑은 조금 달라요. 예컨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를 해두었는데 그 녹음기를 재생을 해보니까 남편이랑 불륜녀가 자동차 안에서 서로 사랑을 다정하게 속삭이는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에 대화의 주체는 남편이랑 불륜녀지 아내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인 것이고 제3자인 아내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 녹음을 하는 이유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진행자님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것은 원래 형사재판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형사재판은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개인한테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즉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 그러면 그 증거는 아예 처음부터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좀 달라요.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법원의 재판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법관이 그 증거가 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불법 녹음을 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원칙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불법 녹음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불법 녹음으로 인해서 취득한 대화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을 제외하고 개별 법률에서 증거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아마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불법 녹음에 의해서 알게 된 대화 내용은 이 규정에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증거로 쓸 수 없다면 굳이 법을 위반을 하면서까지 불법으로 녹음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아요. 게다가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위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불법 녹음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통 형법 규정을 보면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녹음을 하면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원이라든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는 징역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은
비록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당연 해임되거나 그 자격 자체를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공무원인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불법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거를 기초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녹음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주장이 인정되지 못하고, 반면에 아내로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받아가지고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사진 같은 거 올릴 때 본인이 나온 사진이라도 함께 나온 다른 사람들 동의 없이 올리면 이제 초상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칠하거나 하트 같은 걸로 가리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참여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우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그게 초상권처럼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빗 침해라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거를 이제 비동의 녹음,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녹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동의 녹음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발의안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개인 입장에서는 이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증거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너무 비밀을 보호하는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정작 억울한 사람들이 제대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입법이 진행되지 못했고요. 다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그에 준해서 음성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당해 사건에서는 당사자한테 침해되는 그 사생활 이익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보호되는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송법적인 이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결을 선고를 하기도 했었지요. 네, 그렇군요. 비밀 녹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네요. 김하늘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쟁점을 이렇게 물어보시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이 되지 않았느냐 걱정이 되는데요. 내가 참여한 통화나 대화라면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 녹음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면 이것은 불법 녹음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